지금까지는 AI 패러다임으로 AI 빅테크들이 큰 그림을 끌어왔다고 한다면 미국이 다음 섹터, 다음 또 다른 산업들이 좋아질 개연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일전에 제가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제 옹달 책방에 시청자 구독자님들 만나 뵈었었고, 그때 사실 많이 좀 거론도 해주시고 또 좋은 지적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슈들과 이제 접목을 해서 또 재밌게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좋은 내용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적인 성장 요소,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이제 민간에서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정책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죠. 유동성 풍규모도 서서히 줄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여전히 7조 4천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이고, 그러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명목 GDP가 미국이 이제 24조 달러 정도 육박을 하니까 거의 이제 25% 30% 정도를 연준에서 돈으로서 이렇게 부양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규모는 줄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채권 시장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이 단기 조작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로 다시 유동성을 회수할 것을 약속하고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그 돈들의 공급이 어디로 가느냐? 이미 풍부하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업은행들한테 가게 되죠. 상업은행들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다시 단기 국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RP로 돈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상업은행들은 돈을 빌리고, 예를 들면은 3.5%에 빌렸다 그러면 단기 국채가 항상 국채금리는, 단기 국채금리는 이자율 요소하고 그 기간적인 요소 때문에 0.0 몇 %라도 높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입장에서 3.5%의 돈을 빌려가지고 조금 더 비싼 데다가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3.55 정도만 기록을 해도, 0.05만 기록을 해도 규모가 크니까 그걸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이런 이제 채권 시장에 우리가 소외한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면 일단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벌면 다른 투자를 못 합니다. 돈이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상업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벌리면 그 돈 가지고 또 대출이나 리스를 할 수 있고, 이 대출은 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실물의 투자,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지렛대 효과. 한층 쌓았는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올려놓고 연준이 압박하는 것 같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돈이 풀려나가는 효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상업은행, 내국 기관과 그리고 해외에 이제 약간 분산화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 물론 중국은 팔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이 채권을 계속 수요로 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수라고 하죠. 이러니 또 대출을 낳고 그것이 대출을 낳고 무한적으로 계속 돌면 1원이 나중에 5원, 10원까지 올라가는 레버리지 승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미국은 전형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 민간의 성장이 빠그러지거나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다, 그리고 어느 쪽이 붕괴가 왔다라는 큰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한계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있겠죠. 지수의 상승이 그러면 어디까지 영원히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AI 패러다임으로 AI 빅테크들이 큰 그림을 끌어왔다고 한다면 미국이 다음 섹터, 다음 또 다른 산업들이 좋아질 개연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수는 그러면은 약간은
변동이 있거나 조금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왜 대세론적으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먼저 짚어보셔야 됩니다. 형사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대파들은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더 이상 공화당의 입지를 거두지 못하도록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작년, 이제 재작년,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반대파들이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정책 대립에서 계속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실패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쳐나가고 있었어요. 이 반대파들은 이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을 잃으면서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트럼프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에 힘입어서 뭔가 그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정책적으로 특히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슈들,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과 관련되는 전쟁에서 본인은 굉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전쟁의 리스크들도 본인이 만약에 집권했었다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바이든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법적인 어떤 박해, 법정 리스크로서 자기가 박해를 당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비겁하게 법으로 나를 뭔가 올가매려는 그런 시도이다. 라고 그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정치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박해, 자유박탈, 인권 침해 이런 요소들은 국민들의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호소가 사실 이제 지지층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상원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주사들 그리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 이런 의원들 거의 100명 이상의 최초의 그 결집된 그 지지자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제 최근에 정책 선거와 관련되는 토론회라든지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이 못한 점, 즉 전쟁을 막으려는 건지 아니면 일으키고자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본인이 더 강력하다. 그리고 무역 정쟁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부각시키니까 그 결집된 지지가 더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론으로 굳혀지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하면서 또다시 금리가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허허실실, 그러니까 그 실낫을 우리가 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논리는요. 첫 번째, 트럼프가 주장한 그 신도시, 미래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두 번째, 재정을 과감히 써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세 번째, 이민을 다시 막겠다.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범죄, 마약과 같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민자들을 계속적으로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60% 관세, 나머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다 높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네 가지 부분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돈을 풀겠대. 도시를 건설하겠대. 그러면 재정이 망가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민자들을 또 추방을 하겠대. 압박을 하겠대. 그럼 이민자가 유입이 안 되면 노동시장이 또 공급이 없으니까 또 과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세를 매길 때 관세가 더 높아지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오는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게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면서 물가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금리 급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민주당 성향의 특성을 지닌 경제학자들이 이 내용을 바로 트럼프 정책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CNN을 타고 미국의 방송으로 굉장히 크게 대특필이 되었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그대로 트럼프 리플레이션이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반대되는 이제 양면성이 존재를 하는데 한 부분만 보다 보면요. 큰 대세의 추세를 놓쳐서 진짜 현실화될 때 전혀 다른 전망을 하고 다른 엇박자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에 16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사실 이제 전 세계 위기나 쇼크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쇼크가 왔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때 이제 쇼크가 올 것이다 불안해했던 그런 이제 국가들은 사실은 미국의 무역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러면 다른 면을 어떻게 보느냐? 신도시 건설, 미래 도시 건설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AI 그 산업, 성장 산업이 주축이었지만 인프라 산업, 미국은 공화당 입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다시 신재생 도시, 첨단, 최첨단 도시를 건설해서 인프라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 시설을 넓히고 그로 인해서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 소재 쪽에 대해서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율 인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세금을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감면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투자에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우리가 당장 세율 인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세금이 인하되니까 돈이 안 걷어들여져서 유동성이 또 넘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율을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IT는 좋았지만 미국의 전통 제조업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전통 제조업이 뭘 하느냐? 세율이 인하되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상품을 싸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국은 상품,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품 쪽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미국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특히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데 사회 이전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의료라든지 보건복지 쪽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약과 관련된 정책들에서 좀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하게 돈이 풀려가는 것을 막고 두 번째,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만들어낸 약을 갖다가 약가를 인하를 해가지고 싸게 공급을 시키겠다. 즉 어느 정도 상품 가격을 통제시키고 돈이 무분별하게 가게에 유입되는 걸 좀 막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상품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 과거에 우리 이제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당시에 물가가 미국이 2% 초중반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연준에 계속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미국은 2% 초중반에도 충분히 그 물가에도 견딜 수 있는 국가인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 지금이 정상이다. 지금 물가가 정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연준이 좀 게을러지는 행태하고 딱 맞닥떨어집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얼마 전부터 미국 경제가 계속 고공성장을 하니까 중립금리를 높이겠다, 추정치를 높이겠다. 이게 이제 2.5% 정도로 지금 2% 중반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더 높이겠다라고 하죠. 이걸 높인다는 건 뭐냐면요. 정상적인 금리 수준하고 정상적인 물가가 2% 후반대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현재 이제 3%대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PCE는 2% 후반대죠. 이런 물가가 이미 정상 수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상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중립금리가 2% 중후반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5% 초반대의 기준금리를 3%대까지 낮춰도 무방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즉 연준이 어떻게 보면 게을르게 말만 했지만 중립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파월 의장도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구체화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연준한테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이제 타겟 인플레이션 2% 물가 목표제가 1980년도에 만들어진 물가 목표제입니다. 뉴질랜드 은행에서 그것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기도 오래됐지만 경제 구조도 완전히 다른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쓰여진다는 것도 사실 조금 좀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친분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트럼프하고 굉장히 교합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였었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러시아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 그 끝내겠다는 의미의 행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러시아한테 줄 거를 빨리 줘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연대되어서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우디까지 이제 곁들여지면서 원자재 시장이 계속 그래도 좀 떨어질만 하면 또 받쳐주고 가격이 또 떨어질만 하면 받쳐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즉 중국 연대 국가들이 힘을 입어서 힘이 커지면서 그 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것을 만약에 러시아를 미국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컨트롤하고 설득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의 연대 세력이 좀 와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힘을 잃고 원자재 시장 자체에 그 중국 연대 세력의 힘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오히려 좀 경감되고 지금보다도 한 차원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세율 인하를 하게 되면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되고, 투자 집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통 산업 쪽, 특히 제조업 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성장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생산을 많이 하는 거고,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팔릴 수 있는 여건들을 시장 마켓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분야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테크 쪽과 다르게 압박을 많이 받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 전쟁 초반기 때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아직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만을 절대 고집하지 않고 전통 에너지 화석이나 아니면 천연가스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전통 에너지를 쓰면서 신재생 정책을 시행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안 그래도 비싸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셰일오일도 좀 비싼 가격으로 샀었는데 전통 에너지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 앞서 말씀드린 도시건설 프로젝트까지 시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프라 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약간의 디지털, 그러니까 IT 쪽은 사실은 그동안 성장세는 좋았지만 조금 멈칫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특히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 독점 규제하고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AI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한국 시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IT 쪽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또 관세로 인해서 무역의 교역 환경 자체가 압박을 받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상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수출이 조금 더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치, 미국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역 규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떤 신경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통 산업들, 특히 전통 산업 소재 같은 산업들은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완만하게 좋아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에쿼티 마켓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되느냐, 특히 미국의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성장의 모티베이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완만하게 좋아지는 흐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과 유럽은 완벽하게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과 어느 정도 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기술 교역도 없고 무역에 대한 교역에 있어서도 유럽은 항상 처져 있고 미국만 베너핏을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만 보셔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도 미국은 돕지 않았습니다. 과거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생겼을 때도 미국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유럽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관세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과거 트럼프 시대 때도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유럽한테도 매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철회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제 무역 전쟁 이슈나 트럼프의 어떤 정책 노선에 의해서 더 압박을. 그러니까 유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가까운 듯 먼 당신 약간 이런 국가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붙어 있죠. 일본은 투자도 열심히 해, 채권도 열심히 사, 그러면서 정책적인 노선에 있어서 안보, 외교적인 부분도 미국의 트렌드에 그대로 맞춰서 가죠. 그렇게 보면 일본에 대한 압박,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미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지만 일본은 환율이 그렇게 높은 숫자로 계속 엔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통제를 하거나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해서 이것이 미국 재무부가 말하는 환율 보고서 상에 어떤 노이즈 요소들 지나친 그게 뭐 올라가는 걸 막든 아니면 떨어지는 걸 막든 간에 개입의 요소가 보여도 사실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베너핏을 계속 더 줄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단순히 제가 썼던 책 아니면 저의 주장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나 투자를 하시거나 미래 경제를 갖다가 대응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에 몰입된 그 분석론, 그다음에 대세가 된 분석론을 너무 신빙하지 마십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미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편협되는 시각으로 민주당의 어떤 시각화된 그런 규정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미국에서 아직도 대세론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대화폐론에서 돈 푸는 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 이런 이제 기능적인 요소로 모든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케인즈도 약간 왜곡된 케인즈론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 케인즈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 적자가 몇 퍼센트 늘느냐 줄느냐. 그로 인해서 성장이 얼만큼 일어나서 세수가 얼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은 안 하고 그 당시에 돈을 써서 적자가 얼마나 많아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고 있고 그게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이 뭐 컴플리케이티드 완전히 종합화돼서 나오면은 한국의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경제를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대세론적인 분석을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시고 더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